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이 중간대에 있는 모멘트 형태는 다 동일하다 이렇게 배웠죠. 왜냐하면은 중간 부분에 있는 모멘트, 즉 이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다 어떤 형태를 띈다 그랬습니까? 그쵸, 고정단의 형태를 띈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니 중간 부분의 모멘트 도는, 그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밴딩 모멘트 도는 우리가 양쪽 스팬에 의해서 완전 고정 또는 완전 고정 단과 유사하게 우리가 지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완전 고정단처럼 이렇게 지지가 되는 그런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0.35였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0.65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모멘트하고 여기 모멘트는 늘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 또 중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모멘트하고 여기 모멘트는 늘 같습니다. 단, 이 끝단은요, 이제 여기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그죠?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요 끝단에 이 엑스테리아 스팬 모멘트는 끝단의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유동적이다. 갑자기 슬라브 맨 앞에서 배운 복습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모멘트 분포된 숫자를 한번 다시 또 요 사실에 의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다 같게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98이 여기는 이제 이쪽이죠. 이쪽에 의한 거고요. 이 내부를 보면 여기가 이제 91이 되면 여기도 91이죠. 그죠? 91. 다 같게 나오죠. 여기가 이제 49가 나오면은 여기도 49가 나오죠.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다 같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끝단은 이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큰 값으로 설계한다 그랬어요. 그죠? 큰 값으로 설계한다 그랬어요. 자, 뭐 더 이상 어떻게 뭐 설명할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마쳤고요. 자, 이제 이 테이블을 한번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표에서. 결론은 이제 이 미들 스트립에서는요, 합산을 한다. 됐어요? 합산한다. 이 끝은 뭐 0이니까, 여기 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셔널 리지디티가 미들 스트립 슬라브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다 0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14.6이 전달되고 14.7이 전달돼서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2.3이 전달됐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죠. 모멘트. 여긴 정 모멘트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24.7이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정 모멘트 가운데니까 9.4, 9.9가 전달돼서 19.3이 나왔죠. 그래서 이 미들 스트립의 최종 설계 모멘트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미들 스트립의 밴드 모먼트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랬을 때 각각의 모멘트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모멘트하고 여기서 전달되는 모멘트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다. 근데 이제 여기는 대칭이죠. 여기 대칭축이잖아요. 그죠? 여기 대칭이라고 써있네요. 대칭. 그래서 여기서 오는 모멘트하고 여기서 오는 모멘트는 동일합니다. 14.7이 두 개가 와서요. 29.4가 됐고, 12.4가, 마이너스 12.4가 양쪽이어서 와서, 마이너스 24.8, 9.9 똑같은 게 와서 19.8, so on, so forth.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오케이.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정리할 때가 제일 기분 좋죠? 그죠? 많이 배운 그런 느낌이 나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제 그려보면요. 우리가, 이게 이제 대충축이라고 보고요. 여기 이제 뭐 한 두 개쯤 있다 봅시다. 우리가 이제 칼럼 스트립에 닥치는 모멘트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들 스트립에 닥치는 모멘트는 좀 작겠죠. 같이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동시에 그려보면요. 그죠? 그죠? 자, 문제이냐면은 여기는 모멘트가 칼럼 스트립 모멘트가 크죠. 이렇게 큰 놈이 걸리죠. 그죠? 큰 놈이 걸리는데 미들 스트립의 모멘트 여기를 중심으로 그려볼까요? 좀 작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갑자기 또 좀 작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모멘트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움직이는? 여기 보시면요, 이 모멘트가요. 이 모멘트는 이제 일로 가죠, 그죠? 일로 가죠. 그리고 이 모멘트는 이렇게 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칼럼 스트립의 모멘트와 미들 스트립의 모멘트 비교, 그죠? 비교와 분석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결론이죠. 이 그림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멘트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계 어떻게 배웠죠? 그렇죠. 이 모멘트는요, MU 모멘트는 이제 이게 개수 모멘트죠, 그죠? 개수 모멘트. 어차피 우리가 하중을 가지고 모멘트를 계산할 때 이 모멘트 이게 MU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MU 모멘트입니다. 미들 슬라브의 MU, 이것이 바로 칼럼 슬라브의 MU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들 슬라브의 MU, 그래서 죄송합니다. 칼럼 슬라브의 MU 그리고 미들 슬라브의 MU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요 MU를 구할 때 우리가 요거는 이제 토탈 스테이티컬 모멘트에서 온다 그랬어요. 모멘트에서 오는데, 그죠? 하중계수 1.2, 1.7 예를 들어서 이게 데드로드
여기 라이브 로드. 이건 다 RC1에서 배웠어요. RC1에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스테티컬 모멘트로부터 이 Mu를 우리가 구한 거죠. 이 Mu가 이제 얘가 더 커야 되겠죠. V 팩터의 AS FY D-A 나누기 D.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운 걸 복습하면은 우리가 이 V 팩터는 얼마나 쓴다? V 팩터는 리바의 변형률, 스트레인에 우리가 따라서 결정된다. 그죠? 결정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 반갑죠? 이 표가 아주 반가울 겁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뭐 시험 범위 내에 들어가는 표죠. 그렇죠? 요거는 뭐 100% 시험 범위 내에 들어가는 표인데 제가 여러분들 기억력을 믿으려고 했는데 몇 번 망설이다가 다시 한번 꺼내 봤습니다. 시간은 없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0.005라는 말씀 제가 이번 전 강의에 드렸죠. 0.005. 0.005. 그래서 변형률이 0.005보다가 크다는 얘기는요. ACI에서 얘기하는 인장 부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장 부재는 구조 엔지니어들이 좋아하는 부재입니다. 좋아하는 부재. 따라서 우리가 Strength Reduction Factor P를 최대한 크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게 90%예요. 이상은 안 됩니다. 10% 정도는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세이프티를 위해서. 그죠? 하지만 90% 정도, 즉 P를 0.9 정도만 우리가 하고 10% 정도를 삭감해주면은 아주 잘된 설계입니다. 아주 잘된 설계입니다. 이거 보세요. 65%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어떤 때가 그렇냐면은 오케이.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의 변형률이 인장 변형률이 0.02에서는 우리가 65%만 사용합니다. 설계치에. 그죠? 65%. 아까 봤지만은 우리가 MN을 우리가 공칭 강도, 그죠? 공칭 강도의 뜻이 뭡니까? 우리 영어로는 노미널 모멘트, 노미널 캐패시티. 공칭 강도의 뜻은요, 표준 강도라는 뜻입니다. 표준 강도. 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실제 그대로의 강도. 이걸 우리가 공칭 강도라고 합니다. MN입니다. MN으로 표현합니다. 이 N은 노미널을 얘기합니다. 공칭 강도. 그래서 우리가 강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칭 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표준 강도입니다. 실제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강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건 다 N으로 표시합니다. MN, PN, 전단력 같은 경우는 VN, 그죠? 이렇게 N으로 표시합니다. 자, 두 번째 강도 어떤 강도가 있습니까? 설계 강도가 있습니다. 설계 강도는 이제 안전축을 고려한 거죠. 즉, P 팩터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P 팩터의 MN 곱해주는 거죠. 그럼 이 P 팩터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65%부터 90%까지 뭐예요? 그쵸. 공칭 강도의 65에서 90%. 뭐에 따라서요? 그렇죠. 인장 변형률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요 PMN인 바로 설계 강도. 마지막 강도는 뭐냐면은 이제 요구 강도는 이제 U로 표시합니다.
U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MU, PU, 뭐 VU, 그죠? 그래서 요구 강도는 이제 요 두 강도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죠. 얘는 이제 설계 강도, 얘는 이제 설계를 할 때 설계 기준을 정하는 하중이죠. 하중. 이건 하중입니다. 요구 강도는 하중. U로 표시합니다. 반드시 U. 그래서 설계 기준을 정하는 하중인 요구 강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중 개수가 포함된다. 그죠? 하중 개수는 1보다가 큰 숫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봤지만은 데드로드는 1.2, 라이브로드는 1.6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법이 정하는 기준입니다. 법이 정하는 기준인데요. 요 하중 개수는 1보다 크죠. 다시 말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쓰면요. 우리가 MU는 얘가 커야죠. 설계 강도가, 그죠? MN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PU보다는 뭐가 더 커야 돼요? PN, 그죠? VU보다는 VN 이게 더 커야 되겠죠. 이렇게 다 커야 되겠죠. 이게 이랬을 때에 우리가 여기를 설계 강도, 여기를 요구 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는 1보다가 키우죠. 1 이상으로. 1 이상 키우고 얘는 이제 1 이하로 가는 거죠. 그죠? 1 이하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키워서 얘는 줄여서 얘가 더 크도록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큰 그림은 뭐죠? 안전율 확보 차원이죠. 안전율 확보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RC1에서 다 배웠어요. 제가 높아심에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리바의 인장 변형률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인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다. 여러분의 전적인 능력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미니멈 철근 설계하는 미니멈 철근, 우리가 이제 모멘트를 가지고 구한 철근이 미니멈 철근보다가 큰가 작은가, 작다면 올려야 되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요전 시간에 공부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이 요 전 강의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반복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멘트에 의해서 구해진 철근이 미니멈 철근보다는 커 달라 이런 뜻이죠. 미니멈 철근만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미니멈 철근은 0.002 BH. 그렇죠. 우리가 B를 구하는 방식은 자세히 설명이 됐고요. 또 하나의 미니멈 철근을 구하는 방법은요. 맥시멈 철근 간격. 그죠? EH라 그랬죠. EH 또는 500mm라 그랬습니다. EH라 하면 슬라브의 뎁스의 1을 곱한 숫자와 500이라는 숫자 중에서 우리가 작은 놈을 우리가 맥시멈 간격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맞는 철근 에리아가 우리가 미니멈 철근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미니멈 철근비에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 모멘트, 구해진 모멘트를 가지고 우리가 구한 철근비가 커줘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슬라브 설계의 마지막이고요.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전단 하중에 대한 설계입니다. 전단 하중에 대한 설계는 우리가 조금 준비사항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게 조금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 하고요. 또 슬라브에 발생하는 우리가 원래 이제 이렇게 큰 놈 가지고 설계는 했지만요. 우리가 큰 모멘트 설계는 됐지만
큰 모멘트로 설계는 됐지만은 이 슬라브와 슬라브 사이에 스팬 등 여러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 등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모멘트가 다를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라브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큰 거 가지고 설계를 했죠. 그런데 요 로컬 부분의 슬라브에는요, 이렇게 모멘트가 크게 달라지면요, 이걸 우리가 언밸런스드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 모멘트를, 여기 이제 언밸런스드 모멘트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배웠죠? 언밸런스드 모멘트인데, 이 언밸런스드 모멘트는 기둥에 의해서 또 고려돼야 되겠지만은, 또 슬라브 자체에 의해서 고려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모멘트를 조금 받고 이 슬라브는 모멘트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두 개 슬라브가 차별은 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설계 차별 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슬라브 두께를 변화시킬 수는 없고, 요 슬라브의 두께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언밸런스드 모멘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슬라브 두께는 변화시키지 않고 철근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철근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뭐 나중에는 슬라브 T를 키워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시 정리하면요. 그래서 언밸런스 모멘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슬라브 뎁스를 건들지 말고 철근으로 변화를 준다는 얘기는 이제 철근으로 대책을 세운다 이런 얘기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두께를 건드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마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라브의 전단 설계, 그다음에 슬라브의 언밸런스드 모먼트, 이 두 개를 이제 공부를 하면은 슬라브는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슬라브 설계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슬라브 설계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철근에 들어가는 철근의 형태를 보면요. 우리가 철근의 형태는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요. 그죠? 슬라브가 있으면 이것도 우리가 뭐 이건 다양한 과목에서 배우죠. 구조 해석에서도 배우고 RC1에서도 배우고 다양한 데서 배웁니다.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슬라브가 또는 뭐 연속보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속보 연속보를 보면요. 연속보 또는 뭐 연속 슬래브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철근은 이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봐야 되겠죠. 철근에 배근을 하게 하면 이렇게 걸리죠. 그죠?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모멘트죠. 정모멘트는 뭐죠?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 인장이 걸리는 걸 우리가 정모멘트라고 하죠. 그죠? 부모멘트는 뭡니까? 부모멘트는 보 또는 슬라브의 상단에 인장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정이죠. 정모멘트, 부모멘트 정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모멘트죠. 정모멘트는 하단에 걸리죠. 철근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단에 들어가죠. 그죠? 여기는 이제 부모멘트죠. 그럼 철근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인장이 상단에 걸리니까 상단 쪽에다 철근을 넣어줘야죠. 그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정모멘트는
정의 위치에, 부모멘트는 부의 위치에 그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많은 책에 보면요,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그리는 분들 계시죠?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그런 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큰 문제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나중에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간단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괜히 복잡해지면요, 얘가 철근이 상부에 넣어야 할지 하부에 넣을지 생각을 한번 더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정모멘트구나. 근데 왜 이게 마이너스 쪽에 있지? 그죠? 뭐 이런 생각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문제 풀다가 이건 부모멘트인데 왜 플러스에 올라가 있나? 그죠? 이거 복잡해지면요, 구조물이 뭐 복잡해지면요, 이거 나중에 한번 꼭 틀립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배우기를 여러분만 할 때부터 이렇게 그리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항상 정모멘트는 정의 위치에, 부모멘트는 부의 위치에,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철근을 배근할 때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 위치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밴딩 모먼트 다이어그램 우리가 구조 해석을 왜 배웁니까? 구조 해석을 왜 배웁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마음이 급해지나요? 왜 배웁니까? 그죠? 밴딩 모먼트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그럼 밴딩 모먼트 다이어그램은 왜 그립니까? 그죠? 이런 질문을 계속 해나가면 결국은 뭐죠? 철근 배근이에요. 답이. 근데 이걸 빼놓고 모멘트 다이어그램만 그려놓는 거는 제 견해로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밴딩 모먼트 다이어그램, 우리 구조 해석을 배우고 구조 역학을 배우고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철근 콘크리트를 배우기 전에 많은 그런 우리가 과목을 배우고 RC1, 2를 배우게 되는데, 이 모든 전 과목들은 RC1, 2 또는 이제 나중에 철골이죠. 철골을 배우기 위한 선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밴딩 모먼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이유는 철근을 배근하기 위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래 가는구나, 여기는 위에 가는구나, 그죠? 아래 가는구나. 아무리 복잡한 그런 밴딩 모먼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더라도 결국은 철근 배근이 돼야지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RC의 아주 그 궁극적인 목적이죠. 목표. 바로 배근을 하는 겁니다. 배근. 그죠? 조금 생뚱맞을까요? RC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배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구조 해석 또는 구조 역학,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등을 그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또 뭡니까? 역시 배근이다. 생뚱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런 배근 형태가 이제 나오죠. 여기 이제 길게 쭉 가는 이유는요, 이제 자르기가 이렇게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자르기가 이제 귀찮기 때문에 쭉 깔아주는 거죠. 상부도 그래서 요새는 철근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쭉 다 가죠. 다 가는데 여기 이렇게 가는 부분은 이제 여기 메꿔주는 부분들은 이제 철근들이 이제 하나 두 개 빼도 상관없죠, 그죠? 얘는 설렁설렁하니 최소 철근만 깔아주고요. 여기는 이제 메인 철근이죠. 여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